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지입니다.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히토류. 단순히 희귀해서가 아닌 지각에 분포된 농도가 희박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은 이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히토류 채굴이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채굴하고 처리하는지 또 왜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오늘은 화학자로서 정확한 히토류 정제 과정과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접근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히토류 원소는 주기율표의 3족에 위치한 스칸듐과 이트륨, 그리고 그 아래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란타넘족으로 분류되는 57번 란타넘부터 72번 루테튬까지의 15개 원소로 구성됩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세기에 걸친 긴 연구 끝에 발견된 이 17개 원소는 방사성 원소로 인공적으로 재합성된 프로메튬을 제외한다면 모두 단 2개의 광석에서 분리됩니다. 이 때문에 분리와 정제는 히토류 원소의 발견 과정에서부터 존재했던 고질적인 어려움이었으며 극도로 높은 정제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도가 없어 화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분광학 기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의 진보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히토류 원소들의 특성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D오비탈의 전자가 차오르며 특성을 보이는 철이나 니켈, 구리, 금 등을 비롯한 전이금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란타넘족 원소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F오비탈을 갖는 최초의 원소들에 해당합니다. 무려 14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을 갖는 같은 준위의 오비탈은 늘어가는 원자 번호에 맞춰 점차적으로 원자가 더 작아지는 란타넘족 수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오비탈의 특성은 여러 독특한 성질을 만들기 시작하죠. 광학적 특성은 서로 다른 4F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비롯되고, 자기적 특성은 많은 수의 짝짓지 않은 전자에서 발생하며 4F 껍질에 소멸되지 않은 오비탈 가군동량과 함께 주기율표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물질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부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의료 영상에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조합을 바탕으로 3족 및 란타넘족 원소의 적용 분야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존재 자체가 희소해서가 아닌 특정 지역 혹은 토양에 대한 함유 농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희소농도 토금속이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별명을 갖게 된 원소였습니다. 결국 지각 전체에 대한 매장량 자체는 비교적 풍부한데, 세륨은 구리와 비슷한 수준인 66ppm, 툴륨은 0.52ppm으로 은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갖죠. 문제는 금을 비롯해 광맥을 갖는 다른 전이금속 원소들과 달리 히토류 원소들을 한데 모으는 지질학적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히토류마다 지각 내 함량은 서로 다르며 이들 또한 뒤섞여 있어 분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히토류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그리고 터뷴의 단 4가지 원소뿐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4가지 원소가 가장 값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7종의 원소 중 대부분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4종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60년간 히토류 응용 분야의 폭발적인 증가는 수요 급증을 초래했으며, 히토류가 높지 않은 농도로 전 지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처리 능력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히토류 원소를 채굴, 추출 및 분리하는 것은 비용과 작업량,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다른 국가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귀중한 금속을 회수하여 히토류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히토류 산업 규모가 늘어났는가를 이해해야 어느 과정에서 히토류 채굴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왜 이런 흐름을 갖게 되었는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모나자이트 플레이서 피리어드라 불립니다. 히토류 산업의 초기 단계로 주로 해안가의 모래에서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을 채굴하던 시기입니다.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모나자이트는 히토류 함량이 높지만 방사성 원소인 토륨 역시 포함해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강산성 물질의 투입은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히토류 수요가 지금처럼 폭발적이지 않아 소규모 생산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마운틴 패스 피리어드라 불리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 히토류 시장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당시는 컬러 TV의 보급을 통해 붉은색 형광체의 핵심 원소인 유로듐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유로듐이 풍부한 바스나사이트 광석에 출토되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급부상하게 되며 미국이 히토류 분리 및 정제 기술의 표준을 세웠던 시기로 이 시기까지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급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과도기가 오는데 미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마운틴 패스 광산의 운영 비용이 상승한 반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선언한 1992년 덩샤오핑의 선언이 바로 이 시기이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히토류 개발을 추진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바위노보 시기라 부르는데 바위노보 광산이 전 세계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생산량이 수직 상승하며 미국과 기타 지역 모두를 압도합니다. 바위노보는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이며 철광석 채굴 부산물로부터 히토류를 얻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부터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의 채굴을 도입하는데 확보된 광석의 산 처리를 통한 추출이 아닌 흙에 분리된 채 존재하는 히토류를 대량 화학 물질 처리로 떼어내 분리하는 침출식 기법이며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와 강산성 물질의 사용이 결합해 산에 강산성 물질을 쏟아붓는다는 잘못된 이야기로 변질된 부분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둘은 전혀 관계없는 처리 공정에 해당합니다. 히토류 생산은 세계 각지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굴부터 추출과 분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 공정은 지극히 화학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시작은 채굴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인 히토류 매장지에는 관심 대상 원소가 2에서 4%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 채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토류 광산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으로 흔히 보이는 붉은색 가루로 가득한 채굴장의 모습은 사실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철 등 철 기반 광석이 산소와 닿으며 산화되어 철의 녹과 같이 변한 것으로 채굴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붉은색 흙은 환경 오염과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채굴장 인근 호수의 어두컴컴한 색이 문제입니다. 여하튼 다양한 광석에서 히토류를 얻기 위해 광산에서는 히토류 광석을 현장에서 얻은 후 곧바로 선광이라는 과정을 통해 농축합니다. 선광 과정은 광석을 미세한 입자로 분쇄한 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별법을 이용하여 히토류 함유 성분을 가치가 낮은 암석에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선광을 통해 히토류의 농도를 원료 광석의 품위에 따라 10에서 50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가 본다면 먼저 분쇄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물리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원광석 내에서 히토류 광물 입자가 주변 맥석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도록 입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분쇄하는데 입자가 너무 크면 추출 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작으면 다음 과정 중 부유 선광에서 기포에 붙지 않아 손실이 유발됩니다. 선광 과정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면 화학의 정수라 할 수 있을 부유 선광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기방울을 통해 히토류 광석을 분리해내는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포수제는 히토류 광물 표면에만 선택적으로 흡착해 표면을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으로 바꾸는 약품입니다. 주로 지방산이나 하이드록삼산 유도체가 쓰이며 벤조 하이드록사믹 애시드는 히토류 금속 이온과 강력한 킬레이트 결합을 형성해 선택성이 뛰어납니다. 광물 표면 히토류 금속 이온과 포수제의 극성 작용기가 결합하고 포수제의 긴 탄화수소 사슬이 외부로 노출되어 입자 전체를 기름과 같은 성질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세제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기포제는 생성된 히토류 기포가 터지지 않고 상층부까지 광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로 소나무 기름 계열이나 메틸 아이소뷰틸 카르비놀 등이 사용됩니다.
억제제와 조정제는 히토류가 아닌 방해석과 형석 등의 불필요한 맥석이 함께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규산 소듐이나 전분 등을 사용해 불순물 표면을 친수성으로 유지하거나 탄산 소듐을 투입해 용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해 포수제 이온화 정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에 사용됩니다. 만약 모나자이트처럼 상자성을 띠는 광물이라면 강한 자기장을 걸어 자성이 없는 모래나 석영으로부터 히토류 광물을 분리하는 자력 선광이 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히토류 광물을 유사 성분들과 분리하기 위한 사금 채취와 유사한 비중 선광도 사용됩니다. 이 모든 작업의 목적은 채굴된 광석을 히토류 함량이 높은 선별된 광물인 정광으로 압축하는 사전 작업에 해당하죠. 앞서 봤던 광석들의 색상과 채굴지에서 흘러나오는 황색의 침출수가 유사해 보이죠. 이 노란색 흐르는 물이 강산성 물질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환경 오염 물질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철광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철이나 기타 금속들이 산소와 만나 산화하며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 노란색 물에서 히토류를 추가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노란색 액체들은 강산성 물질에 해당하며 히토류만이 아닌 대부분의 광산에서 강산성 물질이 유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광석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황화철이 산소 그리고 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통해 이온화되며 산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어지는 연쇄적인 반응들을 거치면 용액은 강산성 물질이 되며 철 이온들이 다량 녹아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노란색 광산 침출수의 원리이며, 히토류와는 무관한 광산 산업 자체가 짊어진 피할 수 없는 환경 부담인 셈입니다. 강산성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선광을 통해 얻어진 농축 광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작업에서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히토류는 모나자이트, 바스나사이트, 제노타임의 3가지, 그리고 이온 흡수 점토라는 후에 살펴볼 환경 오염의 핵심에서 생산됩니다. 앞선 3가지 광석은 매우 단단한 광물로, 이 광물들의 결합을 끊고 광물 매트릭스에서 히토류를 분리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식 재련이라는 기법인데, 히토류 원소가 플루오르와 탄산염 결정으로 이루어진 바스나사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강한 염산을 이용한 침출, 그리고 진한 황산 처리가 있습니다. 염산 처리는 수용성의 염화물을 구성하고, 고온 처리가 포함된 진한 황산 처리는 역시나 수용성의 황산염으로 히토류 원소들을 변환합니다. 이 과정을 야외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광산이 아닌 히토류 처리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역시나 이어지는 문제는 용해된 이온들을 서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4F5비타를 공유하는 원소들로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매우 유사해 분리 과정에서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매우 적어 수백 번에 달하는 추출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각 히토류 원소는 추출 용매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친화력을 가져 pH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함유된 철의 추출이나 다량의 알루미늄의 분리, 그리고 코발트와 망가니즈의 분리가 가능해 알뜰하게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장비만 보더라도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모나자이트는 인산염 결합이 매우 견고해 일반적인 산 침출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알칼리 처리라는 방식으로 인산염 결합을 분해하는데,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소듐이 투입됩니다. 약 140에서 150도에서 고농도 수산화소듐 용액으로 정광을 반응시키면 히토류는 고체상 수산화물로 변화하고 인산 성분은 액상으로 분리됩니다. 이어서 염산과 반응시켜 분리 공정에 적합한 용액 상태를 만들 수 있죠. 그 과정에서 히토류 분리에 또 다른 난관으로 통하는 우라늄과 토륨, 방사성 원소들의 농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위험성으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 분리가 가능하다면 활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은 단순히 채굴에 농축한 후 추출한다로 요약되지만, 전체 과정을 참고한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온 셈이며, 마지막으로 원하는 히토류 원소들을 분리하는 용액 추출로 넘어가게 됩니다. 녹아있는 수많은 금속 이온 중 히토류 이온들만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우라늄 농축보다는 쉽겠지만, 이 역시 여러 단계와 공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비교적 간단한데, 특정 히토류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유기 분자를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pH에 따라
물과 기름 중 선택적인 용해도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레 계속해서 더 효과적인 분리용 리간들을 설계하는 일이 연구되어 왔고, 특정한 히토류의 적합성을 보이는, 그리고 그 외 기타 금속 이온들과는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각각의 히토리 용액을 다시 고체로 만드는 최종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히토리 원소는 쉽게 산소와 반응해 산화되기 때문에 굳이 금속 형태로 정련하는 일은 없습니다. 옥살산이나 탄산 소듐을 투입해 히토리를 결정 형태로 침전시키며 이후 침전된 물질을 고온에서 가열해 최종 제품인 히토류 산화물 분말을 얻습니다. 그림 속 분말은 가장 위 검은색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사마륨, 그리고 가돌리뮴의 순서입니다. 물론 그 외 란타넘족 원소들도 모두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최근 미얀마에서의 작업장 모습으로 산에 파이프를 꽂고 염산을 주입해 산을 녹여 강산성 물질을 작업하는 히토류 채굴의 모습이라 설명되지만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선 이 공정에서는 염산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저 액체가 염산이라면 아무리 금속을 녹인 이후여도 저 정도 보호구로 들어가면 질식 혹은 화학 화상을 통해 즉사합니다. 결론부터 소개한다면 저 방식은 암모늄염 기반 침출법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대상은 광산이 아닌 풍화된 지각 내에 형성되는 이온 흡착 광상 혹은 이온 흡착 점토입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중히토류 수요의 95% 이상의 공급에 적용되는데, 히토류 추출 공정의 마지막 퍼즐 중 하나이자 중국 남부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방식입니다. 바스나사이트나 모나자이트와 같은 광석이 아닌 토양 입자 표면에 히토류 이온이 정전기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물질 처리에 사용됩니다. 황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을 뿌려 암모늄 이온이 점토 표면 히토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안전해 현장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식인데, 산에 구멍을 뚫고 암모늄 용액을 주입해 다른 파이프나 산 하류에서 침출액을 받아내는 인시추 리칭, 그리고 채굴한 토양을 쌓아두고 위에서 암모늄 용액을 뿌려 아래로 흐르는 액체를 회수하는 힙 리칭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지하수 오염이 이루어지니 강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극 권장되는 추출법은 절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본다면 어차피 풍화지각에 히토류는 붙어있을 테고 암모늄 용액 주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식만 있다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최근 떠오르는 방식 중 하나로 전기 동력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약 2.6배 높은 회수 효율, 80% 감소된 침출제 사용량과 얻어진 히토류 원소 내 금속 불순물의 약 70% 감소가 확인됩니다. 이 방식은 이름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이온 이동을 조력하는데, 전기는 간이 태양광 발전으로 충분히 공급 가능하며 설치형으로 작동하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최근 주목받은 완전히 새로운 기법은 이온 형태로 녹인 이후에도 분리가 어려워 수백 번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온 채널 방식의 자연 모사 히토류 분리법입니다. 이온 채널은 생명체 내에서 소듐이나 포타슘, 칼슘, 염소와 같은 원소의 이온 입자들이 막 너머로 이동하며 전이차를 유발하고 신호를 발생시키며 생체 기능을 제어하는 핵심 소기관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통로의 선택성을 모사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금속 이온 중 원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체 내 단백질의 고도로 선택적인 수송 시스템을 모방한 인공 막 채널은 필라렌이라는 구조를 변형하여 특정 히토류 이온을 수송하는 동시에 특정 일반 이온을 결합 및 차단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유로듐과 터듐과 같은 중히토류 원소를 선택적으로 수송하면서 다른 이온은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새로운 전략이지만 특별한 에너지 소모 없이 지속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해두면 금속 혼합 폐수나 추출수에서 원하는 금속 이온만을 계속해서 분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히토류 원소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새로운 분리 기술을 통해 기존 자원 기반의 경제적 타당성을 개선하는 것이
세계 시장 안정화와 환경 부담 감소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히토류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커져가는 관심은 히토류 채굴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우려하지만 사실 모든 채광 산업은 철을 함유한 지구 지각 특성상 언제나 강산성 폐수 발생을 통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히토류 추출에서 강산성 물질이 이온 추출을 위해 사용되고 나며 산에 직접적으로 파이프를 박아넣고 강산성 물질을 주입한다고 소개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으로 암모늄 침출이라는 기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역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새로운 분리 기술의 개발은 현재 히토류의 수요 공급 문제 해결책이자 재사용 가능성으로 연결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급한 요소가 됩니다.